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 때부터 이 당 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여의도 연구원 문제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하겠다, 여의도 연구원을 개편하겠다, 여의도 연구원을 정말 정책연구소다운 그런 싱크탱크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그런 공약들을 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사람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의도 연구원장은 과연 누가 맡을 것인가, 한동훈표 이 싱크탱크는 과연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당 일각의 관심이 이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국내미 총선에서 이번에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대참패를 한 직후에 이 여의도 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고, 이 여의도 연구원이 국내외 총선에서 대참패를 한데 그야말로 일정 부분 역할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기사를 쓰기도 했고, 그 기사를 쓴 내용을 떠나서 그때 당시 제가 참고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중앙선관위의 자료였는데, 이 중앙선관위 그 자료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의도 연구원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의도 연구원을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되는가, 과연 한동훈 당대표는 여의도 연구원 개혁을 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이 국내외 싱크탱크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국내외 정책연구소입니다. 정책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여론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한때나마 이 민간 여론조사 업체보다 약간 우위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 여의도 연구원, 그때 당시에 여의도 연구소였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여연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여론조사로 정평이 났었던 때는 여러분들 한참 전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90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기능도 일반 민간 업체보다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나머지 정책연구소로서의 기능도 상당히 뭐랄까, 그 성과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세 번째는 더군다나 이 민주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과 비교했을 때 여의도 연구원 정말로 어떻게 보면 허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민주연구보다 돈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민주연구보다 인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의 질이나,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내놓는, 이 싱크탱크가 내놓는 그런 성과물들이나, 또는 1년 내내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했다는 그 활동상을 봤을 때 과연 여기는 싱크탱크가 맞는가, 과연 여기는 정말 이 국내힘,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이 국민의힘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재집권을 할 수 있도록, 또는 각종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곳인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감이 든다고 얘기하실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많은 분들이 여의도 연구원 그러면 정말 여론조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국내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역할은 분명히 기대되는 역할이 있었지만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 구조도 개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선 참패 이후에 여의도 연구원이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왜 시끄러웠냐면, 이거 여의도 연구원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여의도 연구원 민주연구원에 비해서 상당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근데 그게 이번 총선 참패 그때쯤에 이렇게 비롯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0년대 후반부터 이런 문제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이런 문제가 비롯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참 그 역사가 오래됐다. 거의 뭐 20년에 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민주연구원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고 민주연구원보다 더 민심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더 민생 정책을 잘 내놓는가,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개편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과거에 살폈던 그 자료들을 토대로 짤막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여의도 연구원보다 뭔가 우수하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왜냐? 조직적으로도 상당히 열세고 그 규모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매 분기마다 국고 보조금을 받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그리고 22대 총선에서 거야 의석을 차지했을 뿐, 그 전까지 물론 2016년에는 자유한국당 2016년엔 새누리당보다 한 석을 더 많이 차지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이 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의 전신 정당에 비해서 그 의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 의석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 국고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30%는 이 정책연구소에 쓰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이 여의도 연구원, 그 다음에 민주연구원, 여기가 이렇게 받는 건데, 당연하게도 여기가 돈을 더 훨씬 많이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도 많고 인력도 많지만 그 활동 내역을 보면 오히려 민주연구원보다 여의도 연구원이 떨어졌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17년 이후부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도 더 많고 받는 돈도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다음 인력이 적었을 때도 여의도 연구보다 그 활동 내역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보충이 되면서 급격하게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민주연구원이 여의도 연구원보다 그 전에는 이 정도의 차이였다고 한다면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2020년 21대 총선을 통해서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거야 의석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엔 또 문재인이가 집권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집권 여당이면서 인력과 자금이 넘쳐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민주연구원이 앞질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되고 있다. 이게 바로 여의도 연구원의 첫 번째 문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 지역, 성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 분석을 계속합니다. 지속적으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합니다. 지역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도 하고. 지역별로 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호남권 민심 동향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또 실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영남권 민심 동향 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뭐 세대별은 뭡니까? 뭐 수도권 2030 민심 동향, 민심 분석, 이런 것들을 실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총선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여러분들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국민의힘 꼴을 안 당합니다. 근데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총선을 앞두고 1년 내내 세대, 그 다음에 지역, 그리고 또 성향별, 이 성향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보수 중도 진보, 이 보수 중도 진보별 민심 분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총선 전략 수립에 집중했습니다. 돈 받는 걸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의도 연구원은 지금 현재도 민주연구원보다 연봉이 꽤 높습니다. 1인당 인건비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별다른 성과물이 없었고, 그런데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활동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 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인 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크나큰 패인을 제공했다, 이게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생각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또 나머지 요인을 찾아보자고 하자면 이 여의도 연구원도 빼놓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들 이 중도층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눠서 이 보수와 진보의 중간 정도, 또는 이 우파와 좌파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중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도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이 중도는 그야말로 이념 성향이 없습니다. 이 중도가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도는 뭐냐면 그야말로 어떤 이념적 성향이 없기 때문에 이 선거 때 그 바람, 그리고 이 선거 때 자기하고의 이해관계가 있는 정책, 이거에 의해서 자기 표가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층으로 확장해야 된다,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들의 지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정책으로 접근할 때 여러분들 이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뭡니까? 바로 정책연구소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의도 연구원이었는데,
여의도 연구원은 정책 연구도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선거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상당히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민심 분석에도 상당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뿐 아니라 그러면서도 연봉은 많이 받아갔다. 그러면서도 인력은 많이 조직 규모는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크다. 그야말로 일은 안 하면서 이 조직만 키워놓고 연봉만 많이 받아가는 뭡니까? 그야말로 이 세금은 아니니까 세금입니다. 어차피 국고 보조금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인데 그야말로 이 세금 먹는 하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작년에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 내놓은 보고서의 총량이 얼마냐면 분량이 2144쪽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 보고서 분량 가지고 이 연구원이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소한 여러분들 그 분량을 왜 얘기를 합니까? 그게 객관적인 지표로 통하기 때문에 정량 평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 작년에 내놨던 연구 보고서의 이 분량이 2144쪽에 달하는데 민주연구원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이 민주연구원보다 인력이 더 많은 이 여의도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 집권 여당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는 과연 얼마나 있느냐? 민주연구원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여의도 연구원에서 어떤 질 좋은 연구 보고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도 별로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양적으로 봤을 때 민주연구원보다 열심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선거 국면에서 이 선거 전략 수립, 민심 동향 분석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또 고려했을 때 과연 여의도 연구원은 뭘 하는 조직인가? 뭘 하는 기구였느냐? 대체 그 1년에 수십억을 그렇게 받아가면서 그거 다 국민 세금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수십억을 받아가면서 대체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제가 거의 한 12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얘기를 더 어떻게 얼마나 더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총선 때 이 정책 공약과 관련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그 배후에는 그 원인에는 바로 이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기능 미흡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제기가 됐고 저는 또 총선 대참패 이후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관련 자료들을 한번 수집 분석을 해봤습니다. 중앙선관위에 그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로부터 그 자료들을 받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여의도 연구원 원래 명칭은 여의도 연구소였습니다. 이 여의도 연구소는 1995년 집권당이던 민자당의 정책 연구소로 설립이 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정당 싱크탱크인데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여의도 연구소의 그 명성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접하셨던 그 명성은 이때 당시에 쌓아놨던 그런 명성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유선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유선전화를 통해서 했는데 그때는 휴대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선전화 번호를 과연 누가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민정당, 민자당 시절을 거치면서, 전국에 있는 전화번호를 다 수집, 보유한 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민자당, 그리고 그 민자당의 후신인 신한국당, 신한국당, 그 다음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이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휴대전화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는 유선전화 번호 회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여의도 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정확도가 가장 높았다. 일반 민간 여론조사 업체는 그걸 따라올 수가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남녀노소 누구나 휴대전화를 보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유선전화 사용료는 현저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의 핵심 자산이었던 유선전화 번호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여의도 연구소의 정말 이 강점이었던 정말 여의도 연구소의 비장의 무기였던 이 여론조사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유선 ARS 방식의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소가 일반 민간 업체보다 뭔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의도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민간 업체도 마찬가지인 게 이 유선 ARS 방식의 여론조사의 한계가 드러난 게 어디냐면 바로 2010년도 지방선거입니다. 이때 당시 여론조사 개표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선전화 비중이 차츰 늘었고 지금은 극히 일부 특이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다 무선전화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무선 ARS니 아니면 무선 면접 방식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하지 유선전화는 웬만하면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유선전화를 포함시키는 건 뭐 특별한 의도, 속셈이 있다고 보는 게 오히려 더 합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15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해서 휴대전화 안심번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안심번호는 뭐냐? 그러니까 이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의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서 이 정당이 여론조사를 할 때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이거를 해가지고 민간 업체보다 약간 우세를 점하는 데 했지만 이거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민간 여론조사 업체들도 이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접하신 이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이 관련 명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대 중반까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뭐 결정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는 전혀 이 여의도 연구소가 민간 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렇습니다. 그럼 여의도 연구소가 애초에 여론조사 업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은 아니었기 때문에 싱크탱크로서의 그 역할 중에 기능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싱크탱크로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면모를 보여줬다면 다행인데 여의도 연구소는 그렇지도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 여의도 연구소 본연의 역할인 정책 개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졌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그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뭐 국내 정당들의 정책 연구소 공통된 한계점이지 여의도 연구소의 뭐 문제는 아닙니다. 여의도 연구소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래서 국고보조금의 30%를 정책 개발하는 정책연구소에 배분하는 걸 법제화한다. 그래서 정치자금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정책연구소 자금 문제가 상당 부분 풀렸습니다. 오히려 여유자금이 상당히 풍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책 개방 여기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받아가지고 매년 정당정책연구소 활동 실적을 평가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책연구소가 정당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는 거리가 먼 현안 검토 등의 단기 과제에 매달려 심도 있는 정책 개발을 하는데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2014년 한국정당학회 연구진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거는 지금도 유사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연구소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연구 정책 개발 실적이 미비한 수준이란 점뿐 아니라 정책 개발이 중장기적 차원이 아닌 단기적이고 현상적인 이슈에 치우친다는 점도 꾸준하게 지적되어 왔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정책 개발의 정치와 현상을 지향하고 연구소가 제시한 정책 아이디어나 전략이 입법화되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도 꾸준히 제시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상대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민주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연구원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여의도 연구원보다 열악했습니다. 이 민주연구원은 뭐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당 총재 직속으로 만들었던 국가경영전략연구소가 그 시초인데 여러분들 이 통합민주당 시절 이게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 새천년민주당의 국가전략연구소가 통합돼서 민주정책연구원에 됐고 그 민주정책연구원이 지금의 민주연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민주정책연구원 여의도 연구소와 비교하면 모든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왜냐? 민주당의 의석이 상대적으로 정말 소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당 정책연구소에 줄 수 있는 자금도 한계가 있었고 인력 확충도 쉽지 않았고 그런데 활동 내역을 보면 여의도 연구소보다 앞섰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8년 당시 여의도 연구소의 연구원은 53명, 일반직은 3명입니다. 수입은 44억 6천만 원, 지출은 38억입니다. 그런데 민주연구원은 연구원이 54명입니다. 근데 수입은 18억에 불과합니다. 여의도 연구소 얼마라겠습니까? 4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뭔 말이냐면 이 민주정책연구원은 여의도 연구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지만 이 민주정책연구원이 내놓는 그런 연구 성과물은 2008년 당시에 310건
연구정책개발 68건, 토론회 등 개최 63건, 정책홍보 59건, 간행물 등 자료 발간 22건, 기타 활동 31건입니다. 같은 기간 여의도 연구소의 활동 건수는 민주정책연구원의 37% 수준인 116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는 민주정책연구원보다 3배를 더 갖고 가면서 활동 내역을 보면 정량 평가를 해보면 불과 여의도 연구소는 민주정책연구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돈은 3배를 더 받는데 활동량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뒤에 시간관계상 이제 쭉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습니다. 연봉은 많은데 활동 실적은 저조하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2017년 이후, 그러니까 문재인이 집권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정말 이 민주연구원이 정말 여의도 연구원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의도 연구원 위상이 추락하고 민주연구원이 부상한 시기는 바로 2016년 이후입니다. 여의도 연구원과 민주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016년 총선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 그 이듬해 집권당이 되면서 비용 지출 규모 면에서 민주연구원은 여의도 연구원과 엇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면에서 열악했지 않습니까? 자금, 인력 모든 면에서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과 거의 비슷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돈 문제가. 그래서 2017년 대선에서 이겼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겼고 2019년에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양정철이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조직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민주연구원 인력 규모 2020년 기준으로 3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의도 연구원 인력이 얼마였냐면 50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의도 연구원을 한참 앞섰습니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여의도 연구원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6% 내지 8%포인트 차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민주연구원은 1%포인트 차 접전을 예상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개표가 어땠습니까? 0.73%포인트 차로 끝났지 않습니까? 어디가 더 정확했습니까? 어디가 더 적중했습니까? 바로 민주연구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민주연구원은 지금도 여의도 연구원보다 돈을 적게 받습니다. 그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어처구니가 없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의도 연구원의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이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 한 명당 연간 연구 실적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한 건입니다. 한 건입니다. 여의도 이게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 간행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의도 연구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리고 그 밖에 활동 내역을 살핀 중앙선관위 보고서를 보면은 이 2023년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개발 건수는 총 65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건 정도 연구를 한 셈인데 이 연구 결과물 분량은 총 497쪽입니다. 여러분들 연간 497쪽에 불과합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6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23년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원 한 명당 연구 실적은 8쪽짜리 보고서 한 건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돈은 얼마를 받아갔느냐? 어마어마하게 받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 일을 한 거에 비하면. 근데 같은 기간 민주연구원의 연구 실적은 몇 건이나 77건입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과 비교해서 민주연구원 연구 실적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중장기 전략 구상을 반영한 연구 결과물들이 많았습니다. 민주연구원 어떤 연구를 했냐? 민주연구원 불평등 보고서, 기본사회 2050 구상, 그 다음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 뉴딜 3.0 정책 과제, 유권자 정책 수요 여론조사, 전환적 신경제 패러다임, 그리고 또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일자리 정책, 이런 식의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 연구원과 다른 부분은 이 총선 대비 여론조사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어떻게 했냐? 에너지 환경 분야 총선 공약 핵심 과제, 총선 이거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 한 건데 여의도 연구원은 무슨 총선 공약 개발 20조, 그 다음에 복지 안전 분야 50조, 이거 2건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도에 2023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근데 이와 달리 민주연구원은 총선 대비 정책 전략 여론조사 49쪽, 총선 대응 전략 여론조사 112쪽, 총선 대응 온라인 조사 253쪽 등 총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했고, 또 민주연구원은
신년 전략 보고서, 총선 전략 보고서, 분기별 전략 보고서, 서울 지역 신층 분석 보고서, 부산 전략 보고서, 무당층 분석 보고서, 신중년 세대 보고서, 세대 전략 보고서, 2030 세대 전략 보고서 등의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연구 결과물 13건의 내용 분량은 비공개한 까닭에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제목을 보면 민주연구원이 총선을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세대별, 지역별, 성향별 민심을 분석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상 공개된 지난해 민주연구원의 연구 결과물의 분량은 총 얼마냐? 64건의 총 분량은 2144쪽이다. 여의도 연구원의 4.3배에 달한다. 그리고 또 2023년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내놨던 민주연구원의 인력 규모가 얼마냐면 총 19명에 불과했습니다. 아까 여의도 연구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61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럼에도 연구원 1인당 실적은 3.4건입니다. 아까 제가 여의도 연구원 1인당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1건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연구 실적은 더 많고 연구 결과물 분량은 1인당 113쪽에 달한다. 여러분들 아까 여의도 연구원 한 명당 연구 성과물 분량은 얼마라겠습니까? 8쪽입니다. 8쪽. 8쪽 대 113쪽. 여러분들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내부 구성원의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 명밖에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문제 제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총선 참패 직후에 이런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을 해서 여의도 연구원은 왜 당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느냐. 그러면 다음에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새로운 당 지도부는 이 여의도 연구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사를 쓴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기사가 뭐 제대로 유통되지 않은 탓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의도 연구원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확산되지 않아서 뭐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잘 안 됐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계속 이 여의도 연구원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고, 이제 실제 이 정말 한동훈의 시간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말 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이 국내힘을 바꿔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비춰서 봤을 때 이 여의도 연구원은 과연 어떻게 개혁될 것인가? 여의도 연구원은 정말 싱크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 또는 궁금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의도 연구원, 여러분들이 뭔가 여론조사는 잘한다. 그거 아니었습니다. 여론조사는 잘한다. 여의도 연구원은 뭔가 다를 것이다. 그래도 당의 싱크탱크로서 여의도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또는 다른 정당의 정책연구소보다 여의도 연구원이 괜찮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의 그런 기대, 여러분들이 익히 접했던 옛날의 여의도 연구원의 명성과 다르다.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으로 얘기하는 건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용이 많이 있는데 얘기를 계속 해봤자 내용이 조금 내용만 길어질 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른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을 좀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맨날 부탁을 드려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